2003년 초여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지역의 한 허름한 여관에 47세 김영수라는 이름으로 등록한 남성이 체크인했습니다. 구독 누르신 후 시청하시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관 주인 61세 박철호 씨는 그날 저녁 늦은 시각에 도착한 이 손님이 처음부터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훗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도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주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목소리도 웅얼거리듯 낮게 깔려 있어서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체크인 서류에 적힌 필적은 흐릿했고 주소란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대충 휘갈겨 쓴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47세 김영수 씨는 3층 구석방인 305호를 배정받았으며 짐이라고는 낡은 검은색 보스턴백 하나와 얇은 코트 한 벌뿐이었습니다. 여관 청소 직원 53세 이순덕 씨는 며칠 뒤부터 305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기분을 느꼈다고 회상했는데 방 안에서는 때때로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마치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47세 김영수 씨가 체크인 이후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가끔 새벽 시간대에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낮 동안에는 전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방 청소를 하겠다고 노크를 해도 안에서는 청소는 필요 없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고 결국 305호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소를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305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공기가 유난히 무겁고 탁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어떤 이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관 주인 박철호 씨는 손님이 오래 머무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47세 김영수 씨의 행동 패턴은 일반적인 장기 투숙객과는 확연히 달랐고 점점 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순덕 씨는 어느 날 밤늦게 복도를 청소하다가 305호에서 낮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은 남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문 앞에 잠시 멈춰섰지만 곧 소리가 멈췄고 이후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박철호 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그저 손님이 혼자 TV를 보다가 낸 소리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47세 김영수 씨의 투숙 기간이 4개월을 넘어서자 여관 주인 박철호 씨는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초 정해진 날짜에 숙박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던 그가 2003년 10월 5일 예정된 결제일을 넘기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철호 씨는 305호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고 며칠을 기다린 끝에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 비로소 안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발소리도 아니고 물건이 움직이는 소리도 아닌 뭔가 스치거나 질질 끌리는 듯한 이상한 소음이었습니다. 박철호 씨는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아무리 불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47세 김영수 씨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관의 다른 투숙객들도 305호에서 이상한 냄새가 심해졌다며 불평하기 시작했고 복도에 악취가 퍼져나가자 주변 방 손님들이 하나둘 체크아웃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철호 씨는 10월 12일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렸고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손잡이를 흔들며 방 안 상황을 확인해야겠다고 경고했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숙박비 결제일인 10월 5일 이전까지는 47세 김영수 씨가 어떻게든 문을 조금 열고 돈을 건넸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잠적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철호 씨는 혹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고 청소 직원 이순덕 씨와 함께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지만 내부는 불길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자 박철호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마침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혹시 손님이 방 안에서 쓰러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미 떠나고 없는데 문만 잠긴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박철호 씨에게 빨리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박철호 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오전 11시경 창원 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여관에 도착했고 박철호 씨의 설명을 들은 뒤 305호 문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먼저 문을 두드리며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안쪽에서 체인락이 걸려 있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체인을 절단하는 도구를 사용해 강제로 문을 개방했고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까지 강렬한 악취가 밀려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환기가 되지 않은 방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뭔가 부패하고 있는 듯한 유기물 특유의 불쾌한 냄새였고 경찰관들은 즉시 코를 막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예상과 달리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었으며 침대 위에는 낡은 갈색 코트가 구겨진 채 던져져 있었고 바닥에는 신문지와 비닐봉지, 일회용 컵 등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반쯤 타버린 메모지 몇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라이터와 잿더리가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 불에 타서 판독이 불가능했고 겨우 남아있는 몇 글자는 사람 이름인지 장소인지 구분할 수 없는 파편적인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방 안을 살피는 동안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공기 중에 떠도는 묘하게 강한 금속성 냄새였는데 그것은 마치 녹슨 철이나 오래된 동전을 만졌을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욕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세면대에는 붉은 얼룩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욕실 안으로 들어가 변기와 욕조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배수구 주변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엉켜 있었습니다. 방 안을 수색하던 경찰관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작은 이도어 냉장고에 멈췄습니다. 냉장고는 여관에 비치된 기본 제품이었고 크기는 일반 가정용보다 작은 미니 냉장고 정도였습니다. 경찰관이 냉장고에 가까이 다가가자 전원 코드가 이미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냉장고 표면 특히 손잡이 주변과 문틈에는 닦이지 않은 갈색 얼룩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마치 뭔가 액체가 흘러내리다가 마른 것처럼 보였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 표면에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은 무전으로 본서의 상황을 보고했고 추가 인력과 감식반의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선 경찰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고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뒤에서 지켜보던 여관 주인 박철호 씨는 괜히 뒷걸음질을 치며 복도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청소 직원 이순덕 씨는 아예 계단 쪽으로 내려가 버렸고 나중에 그녀는 그 순간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은 장갑을 끼고 천천히 냉장고 손잡이를 잡았으며 문을 여는 순간 더욱 강렬한 악취가 터져나왔습니다. 냉장고 내부는 전원이 꺼진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상온으로 올라가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다시 냉장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냉동실 칸은 비어 있었지만 하단의 야채 보관,
칸 부분에는 무언가 천이나 담요로 감싼 형태의 물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것을 꺼내지 않고 즉시 현장을 보존하기로 결정했으며 감식반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감식반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약 30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식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감식 요원들은 냉장고 내부를 사진 촬영하고 증거를 채취한 뒤 조심스럽게 야채 보관칸에 들어있던 물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회색 담요로 여러 겹 둘둘 말려 있었고 담요 사이사이에는 검은색 비닐과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감식 요원이 담요를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그 안에서 인체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담요 속에는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체구가 작은 여성의 시신이 웅크린 자세로 들어 있었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얼굴 윤곽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기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으로 보였고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했습니다. 냉장고는 그녀에게 최후의 공간이자 감금 장소였으며 47세 김영수 씨는 그녀를 이 좁은 냉장고 안에 밀어넣고 전원을 끈 채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의 손목과 발목에는 끈으로 묶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입 주변에는 테이프가 붙어있던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47세 김영수 씨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으며 여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고 지문과 치아 정보를 대조한 결과 창원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26세 최민지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6세 최민지 씨는 2003년 9월 중순 직장에서 퇴근한 뒤 행방불명되었으며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58세 김순자 씨는 경찰로부터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으며 딸의 시신을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47세 김영수 씨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김영수라는 이름은 실제 본명이 아니었고 그는 과거 다른 이름으로 여러 차례 경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그의 실제 이름은 43세 이동욱 씨였으며 절도와 사기 혐의로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43세 이동욱 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신분을 숨기고 떠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되었고 여러 도시를 오가며 허름한 여관이나 고시원에서 단기 거주를 반복했습니다. 여관 주변 상가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2003년 9월 18일 밤 11시경 43세 이동욱 씨가 한 여성과 함께 여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을 명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체구와 옷차림으로 볼 때 26세 최민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그와 동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43세 이동욱 씨가 어떤 방식으로 26세 최민지 씨를 여관으로 유인했는지 조사했고 주변 술집 종업원의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이 그날 저녁 인근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종업원 31세 정미라 씨는 남성이 여성에게 계속 술을 권했고 여성은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남성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다고 기억했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43세 이동욱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정확히는 10월 5일 마지막 숙박비를 지불한 날을 전후로 여관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이후 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전국 교통 카메라와 버스터미널, 기차역 CCTV를 분석했지만
43세 이동욱 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305호 방 안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반쯤 탄 메모지들을 복원한 결과 그곳에는 여러 개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정보였습니다. 일부 영수증 조각에는 부산과 대구 지역의 상호가 찍혀 있었고 이를 통해 43세 이동욱 씨가 사건 이전에 영남 지역을 떠돌아다녔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서 채취한 지문과 혈흔을 분석한 결과 여러 곳에서 26세 최민지 씨의 것으로 보이는 혈액 반응이 나왔으며 특히 욕실 타일과 침대 시트에서 강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어 보자 아래쪽에도 대량의 혈흔이 스며들어 있었고 이는 방 안에서 폭행이나 살해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방 안에서 발견된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는 신원 미상의 여성 사진 한 장과 손으로 쓴 쪽지 하나가 나왔는데 쪽지에는 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이 26세 최민지 씨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43세 이동욱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의 미제 실종 사건들을 재검토했지만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발견된 영수증을 토대로 그가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관들을 찾아가 조사했지만 대부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단서는 43세 이동욱 씨가 사건 직후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포착된 이후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가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밀입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은 수년이 지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43세 이동욱 씨는 끝내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해외 도피 가능성까지 수배망을 확대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감췄습니다. 26세 최민지 씨의 유가족들은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지만 정확한 사인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녀가 왜 43세 이동욱 씨와 함께 여관에 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여관은 사건 이후 영업을 중단했고 건물주는 몇 년 뒤 건물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관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건물이 들어섰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감식 요원들은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으며 간혹 꿈에서 다시 그 방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26세 최민지 씨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매년 그날이 되면 딸이 발견된 여관 자리를 찾아가 꽃을 놓고 왔으며 딸을 죽인 범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03년의 창원 여관,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냉장고 안에 갇혔던 26세 최민지 씨의 마지막 순간은 오직 43세 이동욱 씨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사건 파일은 여전히 창원경찰서 미제 사건 보관함에 남아있으며 담당 형사들은 언젠가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사건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으며 2003년 그 여름 여관 냉장고 안에서 벌어진 비극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냉장고는 증거물로 보관되었다가 몇 년 뒤 폐기되었지만 그 차갑고 좁은 공간에서 26세 최민지 씨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